금융 이해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은퇴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금융에 관련돼서 6가지 그 이해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라고 그러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금융 이해력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OECD 국제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건전한 금융 행위를 하는지, 또 태도, 의식 구조는 어떤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는 높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요. 노년층인 경우에도 2018년 대비 20년에는 높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약 62.4라는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높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그 항목별로 보면은 좀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금융 지식이라든지 금융 행위, 금융 태도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금융 태도는 노년층이 가장 그 점수가 47.1로 높지만 어떠한 금융 행위나 지식에 있어서는 50점대로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지식에 대해서 노년층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낮은 65.9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디테일로 그럼 어떤 걸 물어보느냐? 금융 지식이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자에 대한 개념을 아십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달리 복리 개념, 복리로 계산하는 게 뭔지, 그리고 위험과 수익 간의 관계, 분산 투자에 관한 것,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요. 특히 복리 개념에 대해서는 전체가 약 40점 정도로 상당히 낮은 그런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금융을 좀 알고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놀랄 수 있는 수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금융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이를 제가 관심 있는 시니어인 50대, 60대, 70대로 구분해서 본다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특히 이제 퇴직, 은퇴 65세 넘어서 요 최근에 베이비 부머나 액티브 시니어를 제외하신 일반적인 어르신들의 경우에 보면 상당히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개념을 늦게 다시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이 있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의외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떠한 이런 금융 지식에 있어서 눈에 띄게 우리가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분산 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고요. 금융 행위에 있어서도 노년층이 타 연령 대비 좀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융 행위는 뭐로 측정하냐면 적극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느냐, 금융 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 가계의 수지, 즉 플러스 마이너스 났을 때 적자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가계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려고 하느냐, 또 청구 대금을 제때 납입하느냐, 구매에 관련 것, 평소 재무 상황 그 점검과 장기 재무 목표 설정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이 점수도 자세히 보면요. 고연령일수록 좀 위험한 점수 같은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 재무 목표 설정은 26.6점입니다. 70대 이상인 경우에 이는 당연히 은퇴하고 나셨고 또 이 계획을 세운다고 뭐가 바뀔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다분히 현실적인 이해가 반영된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보라든지 꼭 갖춰야 된다는 금융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수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크게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평소에 재무의 상황을 점검하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재무 목표 설정을 하는지 또한 상품을 선택할 때 누구의 추천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그것을 정보 기반으로 탐색을 해서 찾으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이 나타납니다. 금융 태도에 있어서는 노년층이 타 연령 대비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저축을 소비보다 선호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해 대비라는 것 또 돈에 대해서 단순히 쓰는 것만이 아니라는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니어 계층,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타 연령 대비 좋은 태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또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금융 이해력이 높으면 위기 대응력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위기 대응력을 발라서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재무 상황이지? 또 구매를 내가 신중하게 하고 있나? 또 듣는 돈 낼 건 제때 내고 있나? 만약에 가계 수지가 적자, 즉 돈이 월 생활비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 계획을 세워야,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나? 그러면 소득이 만약 없어지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 위기 대응력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아무래도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러한 금융 이해 이력이 높은 분들이 좀 높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금융 경제 교육이 공공이나 이런 민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융행위를 위한 최소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 현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본 자질, 아주 베이직한 기본 자질을 이해하는 거라고 만약에 평가할 수 있다면 노인인 경우에 전체의 약 53% 정도에 그칩니다. 근데 교육을 받으신 분이나 안 받으신 분이나 큰 차이가 없고요. 특히 청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데이터에 뭐 왜곡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육을 전달하는 사람의 콘텐츠가 다분히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노년층에서 받아들일 때 실생활에 관련된 당신의 수준에 맞는 접근이 아니라 뭔가 어려운 용어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제가 금융기관에도 종사를 했고 금융기관 컨설팅도 좀 많이 하고 이런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금융인의 관점에서 보는 자신만의 용어 또 자신만의 이해 금액의 단위가 다릅니다. 똑같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인이 생각하는 돈의 단위 그리고 돈을 불리는 방법 이런 방법과 뭐 유통이라든지 IT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과의 개념 자체가 랭귀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언어 자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에서 가는 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청년이나 노년층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노년층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이쪽에 대한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어려서부터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부를 일구신 분들의 경우도 부동산에 치중돼 있고요. 그것도 어떠한 특수한 관계에 의한 구조나 이런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소수 노력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었고 특히 금융 정보가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원하면 얻을 수 있는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결과 이 시니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금융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한 그런 접근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고요.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도가 낮은데 당신의 실생활과 연관된 것들이 없어서 이런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의 금융 이해력 당면 과제는 정리해 보면 6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그 키워드랑 컨셉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각각의 사례를 부모님이나 특히 60대, 70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돈의 가치가 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짜장면을 얼마를 가지고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 뭐 가장 쉽게 해서 이슈가 되는 부동산인 경우에 옛날에는 서울에 있는 집을 1억이면 살 수 있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10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똑같은 로케이션, 위치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돈의 가치가 바뀐 것. 이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복잡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원과 그 미국의 달러와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얘기고요. 결국 돈이라는 것,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금융 투자의 또 핵심이 아닐까라고 그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리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는데요. 복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 뭐 1%를 주겠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입금을 하면 101만 원이 되겠지만 그럼 2년 후에는 102만 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10년 후에는 110만 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복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자가 7% 또는 투자 수익률이 7%이면은 10년 후면은 2배가 되는 즉 200만 원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0년이 지나면 7 곱하기 10해서 70%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100%의 플러스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시간과 함께 자산이 그 성장해 가는 그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그 시니어들이 많이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집이 가지는 포션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약 70% 정도까지 즉 그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그 일반적인 중산층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자산이 아주 많다면 그렇다면 그 정말 뭐 조 단위, 수십 조 단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뭐 우리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거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무 상황에 대한 점검을 평소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엑셀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요. 노트에다가 그냥 그 줄을 그어서 월 수입, 지출, 잔고 아주 간단한 거죠. 이런 생활 가계부를 쓰다 보면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은퇴 전문가들이 손이 뭐 적정한 생활비가 2인 가구 기준으로 250만 원입니다. 또는 이거 아주 말도 안 되니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모두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인 입장에서 실제로 어떤 항목들이 나가는지 한 번만 써보면 되거든요.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부족한지 어느 정도 남는지 뭐가 뭘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가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퇴직하고 나면요. 어떠한 부부 간에 실은 금기어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1년에 두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아 놓고 자 우리가 돈이 이만큼 있다. 근데 이게 자산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상황에서 수입이 없다면 그래서 앞으로 쓸 돈은 얼마 후에 이게 바닥이 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녀들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시니어들이 현실적으로 베이비 부머인 경우에 퇴직했을 때 가장 큰 노출, 리스크 노출은 무엇이냐면 자녀와 관련된 것이 클 수 있습니다. 즉 자녀에게 과도한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거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이 해주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게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커질수록 그 시니어들의 노후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녀에게 다 퍼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자녀들이 뭐 배반을 했다거나 그 돌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 한번 고개를 돌려보시면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시니어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입에 그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족들과 우리 집의 자산의 상황, 불후의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그 계획을 세워가는 것들이 자녀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또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장 다닐 때의 월급의 개념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죠. 최소한 년 단위, 최소한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은퇴 후에 돌아가는 시간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월 단위로 하면 그 소외감이나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전에는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던 것이 안 들어왔을 때 그것을 느끼는 그 체감하는 것은 굉장한 갈등의 요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정보 기반의 상품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요즘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상품을 지인이 추천한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구글하고 네이버 같은 겁니다. 거기서 몇 개의 키워드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조회수가 많거나 추천이 많은 것, 특히 그 말하는 분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 그리고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몇 개만 크로스체크로 들어보시면 이 상품에 대한 장단점을 딱 꿰뚫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이 들어가는 특히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앞에서는 원금 보장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시니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이익이 있다면 거기엔 위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익이 너무 크다면 위험도 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교묘한 단어라든지 어려운 말로 포장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함으로써 시니어를 sup힐 수 있고요. 또 그랬을 때 정보 검색이나 더블 체크를 안 했을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니어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를 통해서 6가지 시니어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중에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당신의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분들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실생활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다음 콘텐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